서울 강남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노른자 윗땅에 위치한 청솔 고등학교의 아침은 여느 학교와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육중하게 닫혀 있던 교문이 열리면 마치 모터쇼를 방불케 하는 고급 세단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리는 학생들의 교복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으로 맞춤 제작된 티가 역력했고, 그들의 손목과 어깨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가방들이 훈장처럼 걸려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이 다닐 수 있다는 특권의 선격이자 그들만의 견고한 요새였다. 그 화려하고도 위압적인 등교 행렬 사이로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세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낡은 캔버스화 한 켤레가 아스팔트 바닥을 건조하게 밟았다. 한지윤이었다. 그녀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해진 남색 백팩을 한쪽 어깨에 대충 걸친 채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은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흘끔거리거나 차에서 내려 노골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마치 백조무리 속에 떨어진 미운 오리 새끼를 보는 듯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지우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으로 깊고 고요했으며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는 날카롭기보다는 무심해 보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교복은 학교에서 지급받은 기본형이었지만 빳빳하게 다려진 다른 아이들의 것과는 달리 세탁을 여러 번 거쳐 낡은 태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리듬이 있었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웅크리는 대신 오히려 이 거대한 사립학교의 위압감을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태도로 본관 건물을 향해 나아갔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2학년 3반 담임인 김석훈 선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윤의 전학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서류상의 보호자라는 비어 있거나 불분명했고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었다. 김석훈에게 있어 학생의 가치는 부모의 재력과 권력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한지윤이라는 존재는 반평균을 까가먹고 귀찮은 일만 늘어나는 혹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교실 쪽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학생인가 종 쳤으니까 빨리 따라와. 인사시간 길게 끌지 말고 적당히 하고 빈자리에 앉아라. 우리 반 아이들은 입시 준비로 1분 1초가 급한 애들이니까 분위기 흐리지 말고. 김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섰고 지유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다른 반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청솔 고등학교의 사회 배려자 전형이나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뉴스거리였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2학년 3반의 문이 열렸다. 웅성거리던 교실 안은 담임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나른한 권태에 가까웠다. 학생들은 제각기 최신형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김석훈이 교탁을 탁탁 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 주목.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전학생이다. 이름은 한지윤. 자, 인사해. 지윤은 교탁 옆에 서서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쾌적한 교실, 최첨단 기자재, 그리고 학생들의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은 하나같이 사치스러웠다. 그녀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지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학생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삐딱하게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주변 아이들이 그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인사는 짧고 간결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건조한 태도에 오히려 아이들이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통의 장학생이나 서민층 아이들이 전학을 오면 억지 미소를 짓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기 마련인데 지유는 마치 이 공간이 익숙한 사람처럼 혹은 이 공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교실 앞줄에 앉아있던 여학생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옆 짝꿍에게 속삭였다. 야, 제 오빠 어디서 주워 입은 거 아니야? 신발 꼬라지하고는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 그 목소리는 짐짓 소공어리는 척했지만 교실 앞쪽의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담임 김석훈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며 지윤에게 손짓했다. 저기 뒤에 창가 쪽 분단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 교과서는 행정실 가서 받아오고. 지윤이 배정받은 자리는 교실의 구석. 청소 도구함 바로 옆이었다. 책상은 낡아 있었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려 놓은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책상 서랍 안에는 누군가가 먹다 버린 우유팩과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다. 썩은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덤덤하게 서랍 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치 매일 겪는 일상인 것처럼 침착한 그녀의 행동에 그녀를 골탕 먹이려 지켜보던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지유는 수업에 집중하는 대신 교실 내부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교실의 중심은 단연 창가 쪽 뒤편에 앉아있는 박민재라는 남학생이었다. 그는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를 펼치지도 않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잤지만 교사는 그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남학생 무리가 그의 자리로 몰려가 아부를 떨거나 간식을 바쳤다. 박민재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손자였고 이 학교 이사장과도 친인척 관계였다. 이 교실, 아니 이 학교의 법은 교칙이 아니라
박민재의 기분이었다. 쉬는 시간 지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였다. 복도 중앙을 점거하고 있던 여학생 무리가 지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은 이소라가 있었다. 그녀는 패션 그룹 오너의 딸로 학교 내 여학생들의 여왕벌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소라는 팔짱을 낀 채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전학생, 너 여기 학교 잘못 찾아온 거 아니니? 급식실 아줌마 딸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왈칵 웃음을 터뜨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반 학생들도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소라는 지윤의 낡은 캔버스화를 자신의 구두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런 신발 신고 학교 오면 안 쪽팔려. 우리 학교 물 흐리지 말고 웬만하면 눈에 띄지 않게 다니지. 냄새 옮을까봐 겁나네. 명백한 시비였고 모욕이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울먹였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소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경 너머의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 마주한 이소라가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 지윤이 입을 열었다. 삐키지 그래? 통행에 방해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의 소음을 뚫고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이소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감히 전학생 주제에, 그것도 가난해 보이는 아이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니? 이소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지윤의 어깨를 밀쳤다. 그러나 지윤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서 이소라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이소라는 자신의 손등을 감싸 쥐며 경악한 눈으로 지윤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나 쳤어. 지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먼저 손댄 건 그쪽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불쾌하니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다. 박민재였다. 소란을 듣고 나온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윤과 이소라를 번갈아 보았다. 박민재가 나타나자 홍해 갈라지듯 학생들이 길을 터주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지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키 차이 때문에 지윤이 그를 올려다봐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박민재는 지윤의 명찰을 힐끔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한지훈 깡이 좀 있네. 여기 분위기 파악이 아직 안 됐나 봐. 박민재가 씹고 있던 껌을 뱉어 지윤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주워. 그 한마디는 명령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윤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 학교의 제왕인 박민재에게 반기를 든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윤은 바닥에 떨어진 껌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박민재를 향해 시선을 올렸다. 그리고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 네가 버린 건 네가 치우고. 그 말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박민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절, 그리고 모욕이었다. 그는 하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지윤에게 바짝 다가섰다.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만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박민재 타깃 확인. 생각보다 더 유치하고 오만하군. 지우는 사실 평범한 전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화영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할아버지인 회장의 지시로 신분을 숨기고 이 학교에 잠입한 것이다.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폭력, 그리고 과거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안경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학교라는 정글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누가 포식자이고 누가 먹잇감인지 분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박민재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이었다. 박민재는 지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며 복도 끝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나타났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종 쳤는데 안 들어가고. 박민재는 멈칫하더니 손을 거두고 지윤에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운 좋은 줄 알아. 너 내가 찜했다. 학교 생활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는 어깨로 지윤을 세게 치고 지나갔다. 이소라와 다른 아이들도 비웃음을 흘리며 교실로 들어갔다.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지윤은 박민재가 사라진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지옥이라.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과 자신이 보여줄 지옥은 차원이 다를 것이었다. 그녀는 밟히면 밟힐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존재였고, 지금 그녀가 참고 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실하게 올가매기 위한 인내심 때문이었다. 지유는 다시 안경을 쓰고 껌이 붙은 바닥을 피해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에 청솔? 고등학교 급식실은 마치 계급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메뉴는 특급 호텔 셰프가 조리한 뷔페식이었지만 학생들이 앉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창가 쪽 햇살이 가장 잘 들고 전망이 좋은 원형 테이블 구역은 이른바 로열 패밀리라 불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차지였다. 그곳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고 그들만의 여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반면 급식실 구석진 곳이나 배식구 근처의 소란스러운 자리는 성적 장학생이나 집안 배경이 평범한 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었다. 한지윤은 식판을 들고 잠시 자리를 모색하다가 아무도 앉지 않으려 하는 기둥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식판에는 필수 영양소를 고려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주변 학생들은 그녀가 근처에 앉자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거나 등을 돌렸다. 지우는 개의치 않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에게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 섭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그녀는 급식실 전체의 동향을 살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청각은 특정 테이블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때
로열 패밀리 구역에서 쨍그랑하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급식실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박민재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안경을 쓴 왜소한 남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바닥에는 파스타와 소스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남학생의 교복 바지에도 붉은 소스가 튀어 있었다. 남학생의 이름은 남도진,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정교 1등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야, 도진아, 내가 크림 파스타 싫어한다고 했지. 누가 토마토 소스 가져오래. 박민재가 젓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의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죄송해. 다시 받아올게. 미안해. 민재야. 도진이 황급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박민재는 발로 도진의 손을 툭 걷어찼다. 도진이 중심을 잃고 엉덩방가를 찌차 박민재 주변의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잔인하고도 건조했다. 누가 지우래 다시 받아오라고 3분 줄게. 그 안에 못 가져오면 이거 네가 다 핥아먹어야 할 거야. 박민재의 명령에 도진은 허둥지둥 일어나 배 식구를 향해 달렸다. 급식실 내의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교사들조차 이 상황을 못 본 척했다. 어떤 교사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척했고 어떤 교사는 황급히 식판을 들고 퇴식구로 사라졌다. 이곳에서 박민재의 폭력은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아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지배하고 있었다. 지유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물을 마셨다. 방관자들, 시스템이 썩었군. 지윤의 판단은 냉철했다. 단순히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수준이 아니었다. 교사들과 학교 시스템 자체가 권력에 굴복하여 이 부조리를 용인하고 조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살짝 쥐어졌다가 펴졌다. 지금 당장 나서서 박민재의 턱을 날려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고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타이밍이 필요했다. 그녀는 도진이 헐레벌떡 파스타를 들고 다시 뛰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다. 5교시는 체육 시간이었다. 남녀 분반 수업이었지만 강당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했기에 사실상 합동 수업이나 다름없었다. 남학생들은 농구를, 여학생들은 피구를 하게 되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지유는 지정된 장소에 앉아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녀의 체육복 역시 물려받은 듯 사이즈가 헐렁하고 색이 발에 있었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절도가 있었다. 헐렁한 옷 속에서도 근육의 움직임은 탄탄했다. 이소라 무리가 지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제 체육복 꼴 좀 봐. 진짜 구제시장에서 사 입나 봐. 반대편 코트에서는 박민재가 농구공을 튀기며 코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농구 실력도 수준급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것이었다.
수비하는 상대방을 고의로 밀치거나 팔꿈치를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심판을 보는 체육교사는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 박민재가 골을 넣을 때마다 여학생 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땀을 닦으며 여학생 쪽을 힐끔거렸고 시선이 지윤에게 머물자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잠시 후 남학생들의 농구공이 코트 밖으로 튀어나갔다. 공은 떼굴떼굴 굴러 지윤이 앉아있는 벤치 근처로 왔다. 지윤은 몸을 풀다 말고 공을 집어 들었다. 그때 박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왔다. 야, 거지, 공조. 그는 손을 내미는 대신 턱짓으로 지윤을 가리켰다. 지윤은 공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받고 싶으면 정중하게 부탁해. 손은 폼으로 달고 다니니 지윤이 공을 건네주지 않자 박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진짜 돌았나? 박민재가 성큼성큼 다가와 지윤의 손에서 공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지윤은 손목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박민재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주변에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자존심에 금이 간 박민재는 눈에 도끼를 품고 지윤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그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체육교사가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다. 야야, 박민재 무슨 일이야? 교사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박민재의 편을 드는 뉘앙스로 물었다. 박민재는 씩씩거리며 지윤을 가리켰다. 이 미친 씨공 안 주고 버티잖아요. 교사는 지윤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전학생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벌써부터 문제 일으킬 거야. 빨리 공 줘. 지윤은 한숨을 내쉬며 교사에게 공을 패스했다. 공은 정확하게 교사의 가슴팍으로 날아갔고 교사는 엉겁결에 공을 받아 안았다. 공 드렸습니다. 수업 계속하시죠. 지유는 무심하게 뒤돌아 제 자리로 돌아갔다. 박민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농구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복수를 계획했다. 공을 잡은 박민재는 골대를 향해 던지는 척하다가 몸을 180도 회전하며 전력으로 공을 지윤 쪽으로 던졌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그의 외침과 함께 농구공은 흉기처럼 지윤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갔다. 주변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다. 저 속도에 맞으면 뇌진탕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지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공이 머리에 닿기 직전 그녀는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슝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뒤쪽의 철제 사물함에 쾅 하고 처박혔다. 사물함 문이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굉음과 함께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지윤과 찌그러진 사물함을 번갈아 보았다. 박민재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회피였다. 지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이 자주 미끄러지나 봐 병원 가봐야겠는데. 수전증은 조기에 치료해야지. 그녀의 조롱 섞인 말에 박민재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윤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주변 친구들이 그를 말렸다. 야, 민재야, 참아. 선생님 보고 있잖아. 친구들이 그를 붙잡고 속삭였다. 지금 여기서 여학생을 때리면 아무리 그라도 곤란해질 수 있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하는 복도. 박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지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좁은 복도에서 그는 지윤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덩치는 지윤보다 훨씬 컸지만 지윤은 위축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박민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오늘 운 다 쓴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아직도 감이 안 오나 본데. 이 학교에서 내 눈에 띄고 무사히 졸업한 놈 없어. 넌 이제 공식적인 내 타깃이야. 알아들어. 지유는 안경을 고쳤으며 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타깃 재밌네. 그럼 나도 경고 하나 할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박민재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냥을 할 땐 말이야. 상대가 토끼인지 호랑인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야. 겉모습만 보고 덤비다간 네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거든. 그녀의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박민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박민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는 박민재를 지나쳐 교실로 향했다. 뒤에서 박민재가 욕설을 내뱉으며 고함을 쳤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온 지우는 자리에 앉아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펜을 꺼내 들었다. 오늘 급식실에서의 상황과 체육관에서의 위협 행위, 그리고 방금 전의 협박까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었다. 이것들은 훗날 그들을 무너뜨릴 작은 조약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유는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증거로는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부모가 가진 권력과 도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구형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영그룹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보고하신 박민재 부친의 불법 비자금 조성 정황 1차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지시 기다리겠습니다. 지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윤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교과서를 펼쳤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폰폰에 불과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킹킹과 퀸퀸을 찾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다. 박민재와 그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며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즐겨도 지윤이 작게 중걸거렸다.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그녀는 샤프를 꾹 눌러 잡았다. 흑연심이 뚝 부러졌다. 전쟁은 선포되었고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청솔 고등학교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이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엉망진창이 된 그녀의 책상이었다. 책상 위에는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로 거지, 도둑, 나가라 같은
원색적인 욕설들이 어지럽게 쓰여 있었고 의자에는 정체불명의 끈적한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칠판 쪽에 시선을 고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지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박민재와 이소라 무리는 교실 뒤편에서 키득거리며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유는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참혹한 책상의 상태를 다각돼서 촬영했다. 찰칵,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적막한 교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증거 확보가 끝난 후 그녀는 사물함에서 미리 준비해둔 청소 도구와 신문지를 꺼내 묵묵히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길을 가다 우연히 밟은 껌을 떼어내는 것처럼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였다. 그녀의 침착함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가해자들 쪽이었다. 수업 시간에도 괴롭힘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는 사이 지윤의 뒤통수로 지우개 조각이나 젖은 휴지 뭉치가 날아들었다. 지윤은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수업 내용 중 교사가 실수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거나 어려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교실의 분위기를 장악해 나갔다. 전교 1등인 남도진조차 풀지 못한 수학 심화 문제를 지윤이 칠판에 나가 보란 듯이 풀어냈을 때 박민재의 표정은 씹다 버린 껌처럼 구겨졌다. 점심시간 직후 사건이 터졌다. 5교시 시작 전 이소라가 비명을 지르며 교실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지갑, 내 샤넬 지갑이 없어졌어. 안에 현금만 100만 원 넘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녀의 호들갑에 반 전체가 술렁거렸다. 곧바로 담임 김석훈이 교실로 들어왔고 이소라는 울먹이며 지윤을 손가락질했다. 선생님,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던 거 쟤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훔쳤을 거예요.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김석훈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지윤에게 다가갔다. 한지윤, 일어나. 가방 내놔. 지윤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훔쳤다는 증거도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김석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어디서 선생한테 말대꾸야? 떳떳하면 가방 까보면 될 거 아냐. 김석훈은 지윤의 동의도 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가방을 낚아채 거꾸로 쏟아버렸다. 와르르 쏟아진 교과서와 필기구들 사이에서 번쩍이는 분홍색 장지갑이 툭 하고 떨어졌다. 교실 안에 와 하는 탄식과 함께 경멸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이소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집어들었다. 이것 봐요. 내 지갑 맞잖아요. 어머, 진짜 소름 끼쳐. 도둑년이 우리 반에 있다니. 박민재가 끼어들며 비아냥거렸다. 선생님, 이건 퇴학함 아닙니까? 철도는 범죄인데 경찰 불러야죠. 김석훈은 혀를 차며 지윤을 노려보았다. 한지윤, 정말 실망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이건 부모님 모셔와야 할 문제다. 모든 상황이
지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학생들의 조소와 담임의 멸시 속에서 지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 부르시죠. 저도 그게 좋겠네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김석훈과 이소라가 동시에 멈칫했다. 경찰 김석훈이 당황하여 되물었다. 지유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주우며 담담하게 말했다. 네. 절도는 형사사건이니까 경찰을 불러서 지문 감식을 의뢰하죠. 제가 훔쳤다면 지갑에 제 지문이 묻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지문은 없고 이 지갑을 제 가방에 몰래 넣은 다른 누군가의 지문만 나온다면 그건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교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지윤의 가방에 넣을 때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지윤은 이소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선생님, 제 가방 안쪽 주머니 지퍼는 오늘 아침 등교 이후로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거기서 나왔다면 누군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억지로 집어넣었다는 뜻이겠죠. 다행히 교실 앞 복도에 CCTV가 있으니 점심시간에 누가 제 자리에 접근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아까 지갑을 어디 뒀는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이소라가 말을 더듬으며 꼬리를 내렸다. 일이 경찰 조사나 CCTV 확인으로 번지면 곤란해지는 건 자신들이었다. 학교 측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원치 않을 터였다. 김석훈 역시 상황을 눈치채고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크흠, 뭐 찾았으면 됐지. 친구끼리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소라, 너도 물건 관리 똑바로 해. 한지훈 너도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이런 오해를 사냐. 김석훈은 끝까지 지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다. 이소라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고 박민재는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지윤을 빤히 쳐다보았다. 제법인데 머리 좀 굴릴 줄 아네. 하지만 지윤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히 책을 펴고 다음 수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그들은 선을 넘었다. 방과 후 지유는 학교 뒤편에 인적이 드문 숲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중년 남성이 내려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화영그룹 비서실장 강준호였다. 아가씨, 학교 생활은 견딜만 하십니까?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그는 지윤의 낡은 운동화와 가방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윤은 차에 올라타며 안경을 벗었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가 드러났다. 견디는 게 아니에요. 강 실장님, 확인하는 중이죠. 그녀는 차가운 생수 한 모금을 마시고는 강 실장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박민재의 부친인 박성진 사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이중장부 내역과 김석훈 담임이 학부모들에게 받은
촌지 리스트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예상보다 더 썩어 있네요. 학교 재단 이사장과 박성진 사장 사이의 커넥션은 확실한가요? 지윤의 질문에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세탁되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1년 전 차살 사건,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증언도 확보 중입니다. 지윤의 손끝이 화면을 톡톡 두드렸다. 그녀의 친구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사건. 그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진짜 이유였다. 박민재가 절 타깃으로 삼았어요. 덕분에 움직이기가 더 수월해지겠네요. 그들이 절 짓밟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약점도 더 많이 드러날 테니까요. 지유는 다시 안경을 썼다. 순식간에 재벌가 상속녀에서 가난한 전학생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강 실장님은 예정된 자선 파티 준비나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날이 바로 그들의 심판 날이 될 테니까 지윤이 차에서 내리자 강 실장은 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학교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유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밤하늘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이제 탐색전은 끝났다.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청솔 고등학교에서의 일과가 끝난 늦은 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샤워를 마친 한지윤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학교에서 보던 낡은 교복과 두꺼운 뿔테 안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모습에서는 재벌가 영의 특유의 기품과 날카로운 지성미가 흘러 넘쳤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1년 전 학교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한 친구 이서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경찰은 성적 비관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지유는 그것이 조작된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윤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였고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지윤은 화면 속 서연의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학교 폭력과 거대 권력의 압박이 숨겨져 있었다. 화영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서연이 학교 이사장과 박민재 부친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입막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유는 인터폰을 눌러 강준호 실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 실장이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지유는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김석훈 담임, 그 사람 뒤는 다 캤나요? 강 실장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 예상대로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대어 빚이 상당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받은 촌지 대부분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채업자들에게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돈이 급할 겁니다. 지우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김석훈이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들, 차용증 사본, 그리고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걸렸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돈줄로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추잡하네요. 이 정도면 교육청 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감이에요. 지유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자료들 사본으로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내일 학교에서 쓸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러웠다. 지유는 다시 낡은 교복과 물태 안경으로 무장한 채 교실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어제 지갑 사건 이후로 섣불리 그녀를 건드리는 학생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박민재와 이소라 패거리가 교실 뒤편에서 무언가 쑥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윤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반 아이들에게 한지윤과 말 섞으면 죽는다 라는 암묵적인 지령을 내린 상태였다.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지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2교시 쉬는 시간, 김석훈이 교실로 들어와 지윤을 불렀다. 한지윤, 잠깐 교무실로 와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민재가 뒤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김석훈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윤을 나무랐다. 너 어제 일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 분위기 흐리지 말고 조용히 좀 다녀라. 그리고 학교 발전 기금 문제로 면담 좀 해야겠다. 그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이었다. 전학 온 학생의 길을 꺾고 부모의 재력을 확인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텅 빈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석훈은 본색을 드러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수준 알잖아. 네가 여기 적응하려면 성이라는 걸 보여야 해.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연락처 다시 적어봐. 그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지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석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쪽지를 집어 들었다. 이게 뭔데? 부모님 번호냐? 하지만 쪽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아닌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김석훈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환전을 위해 사용하는 대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가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정확한 빚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김석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겨 쥐며 지윤을 쳐다보았다. 너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쥐새끼의 꼴이었다. 지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우연히 줍게 되었네요.
선생님, 그 계좌 내역 교육청이나 경찰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은 기본이고 구속 수사도 피하기 힘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더욱 공포스럽게 들렸다. 김석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너, 너 정체가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지유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제 학교 생활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민재가 무슨 짓을 하든 못 본 척 하세요. 그게 선생님이 살 길입니다. 상담실을 나온 지유는 복도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 보았다. 김석훈은 이제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워 지윤의 충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타깃은 교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때 교문으로 화영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벤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강 실장이 보낸 팀이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인 화영그룹에서 예고도 없이 학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교장과 이사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화영그룹의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교장실로 직행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장학 사업 검토 및 교육 환경 실사였지만 실상은 학교 재단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교장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대기하던 교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학생들도 창문에 매달려 웅성거렸다. 야, 화영그룹이래 대박이다. 우리 학교 인수하는 거 아니야. 지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아침에 강 실장에게 지시한 사항이었다. 학교 측에 화영그룹이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내부 회계 자료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박민재와 그 부친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화영그룹 앞에서는 하루살이에 불과했다. 교장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대신 살벌한 정적이 흘렀을 것이다. 화영그룹 측은 학교의 부실한 재정관리와 비리 의혹을 은근슬쩍 흘리며 다가오는 자선 파티에 회장님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언지를 주었다. 그 시각 박민재는 교실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담임 김석훈이 상담실에서 돌아온 후 자신을 피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민재야, 뭐 필요한 거 없니? 하며 알랑거렸을 인간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업만 대충 하고 나가버렸다. 게다가 화영그룹 사람들이 학교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 박성진 사장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무서운 게 화영그룹 회장이다. 절대 그쪽 심기를 건드려선 안 돼. 박민재는 복도로 나와 지윤을 찾았다. 그녀는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지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야, 너 담임한테 무슨 짓 했어? 아까 상담실에서 무슨 얘기 했냐고. 박민재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지유는 태연하게 그의 손을 쳐냈다. 선생님이랑 상담한 걸 내가 왜 너한테 보고해야 하지? 네가 교장이라도 되니.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 같으면 발밥 어렸을 텐데 왠지 모를 위화감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두고 봐. 네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은 못 속여. 박민재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위풍당당하지 않았다. 지유는 멀어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이미 박민재의 심리에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공포라는 씨앗을 심어두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 그를 스스로 옥조에게 될 것이다. 방과 후 지유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교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보안이 취약한 곳이었다.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폈다. 겉보기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화면 속에서는 복잡한 코딩창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 내부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하여 비공개 문서 폴더에 접근했다. 장학생 선발 리스트, 교사 채용 비리, 그리고 박민재 생활 기록부 수정 내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그중 눈길을 끄는 파일이 하나 있었다. 특별관리 대상자 목록. 파일을 열어보니 정요 1등 남도진을 비롯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치 완료, 전학 권고, 퇴학 예정 등의 비정한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학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 목록에 자신의 이름도 곧 추가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지윤은 해킹한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그때 도서관 책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윤은 재빨리 화면을 전환하고 고개를 돌렸다. 책장 틈 사이로 남도진이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 것 같았다. 지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막다른 길이었다. 봤니?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아, 아무 말도 안 할게.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 그는 습관적인 공포에 젖어 있었다. 지유는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때리지 않아, 도진아. 넌 선택을 해야 해. 평생 그렇게 박민재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질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놈들을 무너뜨릴 건지. 도진의 눈이 커졌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너, 네가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걔네들은 못 이겨. 괴물들이라고. 지우는 다시 안경을 쓰며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괴물을 잡으려면 더 큰 괴물이 되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내 눈과 귀가 되어줘. 박민재가 시키는 모든 일, 놈들의 대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나에게 보고해. 지유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진은 뜨거운 감자를 쥔 듯 당황했지만 지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심 그리고 희망이었다. 지윤이 도서관을 나설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어둠이 깔린 교정은 낮의 화려함과는 달리 기괴하고 음산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부의 조력자를 얻었고 적들의 약점도 손에 넣었다. 그리고 화영그룹의 그림자가 학교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제 무대는 갖춰졌다. 다가오는 자선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비비린내 나는 처형식이 될 것이다. 지유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사냥꾼의 본능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다. 청솔 고등학교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석양이 교정을 붉게 물들일 무렵 박민재는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길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담임 김석훈은 이제 자신의 전화를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도망 다니기 바빴고 전학생 한지우는 마치 유령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형, 나야, 민재. 오늘 작업 좀 해줘. 응, 여자애 하나야. 그냥 겁만 주는 거 말고 아예 학교 못 나오게 만들어줘. 얼굴은 건드리지 말고 팔이나 다리 정도만 부러뜨려. 돈은 2배로 줄게. 박민재는 통화를 마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 밖이라면 선생도 CCTV도 화영그룹의 감시도 없을 터였다. 그는 며칠 동안 깁스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지윤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자 파멸의 시작임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학교를 나섰다. 도서관에서 남도진에게 넘겨받은 박민재 패거리의 대화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교문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등 뒤로 끈적한 시선이 달라붙었다. 훈련된 그녀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미행을 감지했다. 검은색 승합차 1대와 오토바이 2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지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화가를 지나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민재, 결국 선을 넘는구나. 지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민가와 떨어진 낡은 창고 골목,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그곳은 싸움이 벌어지기에 완벽한 무대였다. 지훈이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오토바이들이 굉금을 울리며 앞을 가로막았고 승합차에서는 덩치 큰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렸다. 전형적인 용역 깡패들이었다. 네가 한지윤이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껌을 씹으며 지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팔뚝에는 흉측한 문신이 가득했다. 지윤은 가방을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가방 위에 올려두고 머리카락을 묶으며 담담하게 물었다. 박민재가 보냈나요? 아니면 박성진 사장? 사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킬킬거렸다. 이 기집애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누군지 알 거 없고
우리는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라. 아가씨, 너무 억울해 하지 마. 예쁜 얼굴은 봐줄 테니까 다리 하나만 내놓고 가. 우두머리가 눈짓하자 푸하 두 명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지윤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지윤이 그저 겁에 질린 여고생,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한지윤은 화영그룹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유년 시절부터 이스라엘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에게 크라브 마가와 실전 격투수를 전수받은 인간 병기였다.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크게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붕 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겠지만 지우는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노매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골목에 울렸다. 지윤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힌 사내가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동료가 쓰러지자 나머지 깡패들이 당황하여 멈칫했다. 지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오금을 밟고 도약하여 옆에 있던 다른 깡패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찼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깡패는 이가 부러지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뭐야 이년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순식간에 두 명이 리타이어 했다. 지우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시간 없으니까 한꺼번에 덤비세요. 그 말은 도발이 아니라 배려였다. 격분한 나머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야구 방망이가 사방에서 날아왔지만 지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공격을 흘려내고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지우는 공격해오는 사내의 팔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한 뒤 그를 방패 삼아 다른 사내의 발길질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 같은 로우킥으로 상대의 무릎 관절을 꺾어버렸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깡패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1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서 있는 사람은 지윤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려져 끙끙대는 우두머리의 가슴을 팔로 짓누르며 내려다보았다. 누가 시켰는지 다시 물을게요. 박민재 맞죠? 지윤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박민재. 그 고등학생 놈이 돈 주면서 시켰어. 제발 살려줘. 지유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우두머리는 살기 위해 술술 불었다. 박민재가 전학생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등교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지우는 녹음이 끝나자 발을 치우고 가방을 챙겨 들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들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박민재에게 내가 싸움을 잘한다는 사실을 흘리면 지윤이 말끝을 흐리며 주먹을 쥐어 보이자 깡패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실수해서 놓쳤다고 할게요. 지유는 그들을 뒤로하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교복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안경을 쓴 그녀는 다시 평범하고 연약한 여고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폭력 청부, 이것은 그를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다. 다음 날 아침, 박민재는 교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등교했다. 그는 어젯밤 깡패들에게서 작업 완료라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놈들이 뒤처리를 하느라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친구들에게 떠들었다. 야, 오늘부터 교실 공기 좀 맑아지겠는데. 그 재수 없는 거지, 전학생. 당분간 학교 못 나올 거다. 이소라가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 쳤다. 정말 오빠가 손 좀 썼어. 역시 민재 짱이다. 그때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렸다. 박민재와 아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박민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한지윤이었다. 깁스는커녕 밴드 하나 붙이지 않은 멀쩡한 모습으로 그녀는 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다. 교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민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비볐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애들을 보냈는데. 지우는 박민재의 경악한 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며 곁눈질로 박민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다. 실망했니? 박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깡패들이 돈만 먹고 튀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멀쩡하게 학교에 나타난 지윤을 보며 그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지윤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남도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윤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윤아, 괜찮아. 어제 박민재가 애들한테 널 손봐주겠다고 떠들고 다녔어. 무슨 일 없었어. 지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었어. 그냥 길을 좀 잃은 강아지들을 만났을 뿐이야. 그녀는 도진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박민재가 깡패들을 사주한 녹취록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지유는 목소리를 낮췄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학교 자선 파티? 거기서 박민재네 집안이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비리가 터질 거야. 도진아, 네가 할 일이 있어. 방송실 열쇠 구할 수 있지. 도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침을 삼켰다. 방송실은 학생 출입 금지 구역이었지만 방송부원인 그는 예비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도진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지유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그날 파티장에는 너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와 있을 테니까. 넌 그냥 내가 신호를 보내면 USB를 재생하기만 하면 돼. 지유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박민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지윤을 찾아왔다. 음악실 뒤편 복도. 그는 지윤의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야, 너 어제 뭐 했어? 집에 바로 안 갔냐? 지윤은 책을 아는 채 무표정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독서실 갔는데 왜 내가 깡패들한테 맞아서 병원에라도 실려 가길 바랐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민재는 움찔했다.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 말고 바른 대로 말해. 어제 너 따라간 놈들 못 봤어. 박민재가 당황하여 본심을 흘려버렸다. 지유는 차갑게 웃었다. 아, 그 아저씨들, 글쎄. 길을 물어보길래 친절하게 알려줬지. 경찰서 가는 길을 박민재의 동공이 흔들렸다. 경찰서? 너 신고했어? 지유는 한 걸음 다가서며 박민재를 압박했다. 아니, 아직. 내가 신고하면 넌 끝장이야. 박민재, 특수 폭행교사, 미성년자 약취 유인, 죄목이 꽤 많을 걸 하지만 난 아직 널 신고할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그녀는 박민재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널 무너뜨리는 건 경찰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거니까. 차선 파티 기대해. 네가 주인공이 될 테니까. 지유는 멍하니 서 있는 박민재를 남겨두고 규유히 사라졌다.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과 안온한 세계가 저 보잘것없는 전학생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를 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 하지만 멈추기엔 너무 늦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파국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교실로 돌아온 지유는 달력을 보았다. 자선 파티까지 D3.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미끼는 던져졌다. 박민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부패한 학교 재단,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엮여 들어갈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지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죽은 친구 서연을 생각했다. 조금만 기다려. 내 억울함. 내가 다 풀어줄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슬퍼런 결이었다. 청솔 고등학교의 연례 행사인 자선 파티. 일명 청솔 갈라의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교내의 분위기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자본과 허영심이 충돌하는 소리 없는 악귀 다툼이었다.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몰래 명품 브랜드의 신상 드레스 카탈로그를 돌려보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차를 빌려 타고 올 것인지 아니면 기사를 대동할 것인지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학생들의 집안 재력과 부모들의 사회적 위치를 적나라하게 과시하는 거대한 쇼윈도였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파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나눔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VIP 테이블 예약 마감이라는 문구가 더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티에 어떤 재계 거물이 참석하는지, 누가 가장 비싼 경매 물품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한지윤만이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드레스 이야기를 꽃피울 때 묵묵히 영어 단어장을 넘겼고 파티 파트너를 구하느라 소란스러운 복도를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런 지윤을 지켜보는 이소라의 눈빛에는 비릿한 아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민재와 함께 도서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저 기집애 꼴 좀 봐. 파티는 남의 세상 이야기라는 듯 구는 거 진짜 재수 없지 않아. 이소라가 턱을 괴며 쏘아 붙였다. 박민재는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며칠 전 깡패 사건 이후 그는 지윤에게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두고 봐. 이번 파티가 제 제삿날이 될 테니까. 아버지가 이사장님이랑 다 이야기해 놨어. 박민재의 계획은 치졸하고도 잔인했다. 그는 지윤을 파티에 참석하게 만들되 손님이 아닌 구경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학교 측은 사회 배려자 전형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빌미로 파티 봉사 활동을 강요해왔고 이번 타깃은 당연히 한지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회 임원완장을 찬 이소라가 지윤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재질의 검은색 유니폼과 하얀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이소라는 그것을 지윤의 책상 위에 툭 던지며 교실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윤, 축하해. 이번 자선 파티 봉사 장학생으로 네가 선정됐어. 영광이지. 높으신 분들 시중 들면서 상류사회 구경도 하고 운 좋으면 팁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소라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마실 때 지유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빈 잔을 치우고 서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급 나누기이자 지윤에게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유니폼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촌스러운 메이드복 스타일이었다. 보통의 여학생이라면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거부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소라를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이걸 입으라고 학교 공식 행사에서 특정 학생에게 이런 복장을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녀의 차분한 반박에 이소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머, 말이 많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이번 학기 장학금은 포기해야 할 거야. 교칙 알지? 봉사 점수 미달이면 장학금 지급 정지되는 거. 이소라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박민재가 불쑥 끼어들었다. 야, 한지윤, 좋게 말할 때 입어라. 도진이 알지? 걔도 작년에 이거 입고 서빙했어. 네가 안 하면 도진이가 또 해야 할 텐데. 걔 요즘 몸도 안 좋다며? 박민재는 비열하게 웃으며 남도진을 인질로 삼았다. 지윤의 시선이 교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지윤은 다시 박민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알겠어. 참석할게. 유니폼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마.
그녀의 순순한 대답에 박민재와 이소라는 의외라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지윤이 화를 내거나 울며 불며 거절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파티 초대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태연했다.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대신 그날 늦으면 각오해라. 내 친구들 비위 맞추려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할 거야. 박민재는 찜찜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지윤이 굴복했다고 믿고 싶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지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보지 못했다. 방과 후 지윤은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 앉은 강준호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지윤을 살폈다. 아가씨, 학교 측에서 무례한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이사장에게 연락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화영그룹의 보물과도 같은 후계자에게 서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 실장님, 놔두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지유는 가방에서 이소라가 던져준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이런 걸 입고 오라더군요. 제가 그들의 발밑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유는 유니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대신 차 뒷좌석 한 구석에 던져두었다. 파티 당일 할아버지 스케줄은 변동 없으시죠? 그녀의 질문에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께서도 아가씨의 데뷔 무대를 벼르고 계십니다. 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경호팀을 평소보다 2배로 증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 드레스는 준비됐나요? 파리에서 공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윤이 묻자 강 실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물론입니다. 아가씨의 품격에 맞는 최고의 의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가씨를 올려다보게 될 겁니다. 지유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박민재와 이소라가 준비한 무대는 지윤을 위한 초라한 식당이 아니라 여왕의 대관식이 열릴 궁전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지윤은 기숙사 방에서 홀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파티가 열릴 학교 대강당의 도면과 좌석 배치도가 띄워져 있었다. 헤드 테이블, 즉 가장 상석에는 이사장과 교장, 그리고 박민재의 아버지인 박성진 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비워져 있는 가장 큰 VIP석, 그곳이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 화영그룹 회장의 자리였다. 학교 측은 화영그룹 회장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저 비서실장이 대신 올 것이라 예상하고 상석을 비워둔 상태였다. 지유는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6시 계획대로 진행해.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잠시 후 도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어. 믿을게, 지유나.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가 느껴졌다. 지유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정은 고요했지만 내일 밤이면 이곳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다음 날 파티 당일 아침부터 학교는 분주했다. 수업은 오전만 진행되었고
오후부터는 강당 꾸미기와 리허설로 정신이 없었다.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레드카펫을 깔고 화려한 조명을 설치했다. 박민재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강당을 돌아다니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다. 야, 저기 꽃장식 좀 더 화려하게 해. 우리 아버지 오시는 자리라고. 지유는 교실에 남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미용실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실상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오후 4시 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유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운동화와 교복을 바라보았다. 이것들과 작별할 시간이었다. 지유는 아무도 없는 체육관 샤워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펜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시작하시죠. 스타일리스트들이 지윤을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이 벗겨지고 칙칙한 피부톤을 가리고 있던 화장이 지워졌다. 숨겨져 있던 백옥 같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자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니, 본래의 한지윤이 돌아와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는 조심스럽게 드레스 커버를 벗겼다. 은은한 펄감이 감도는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드레스였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오프 숄더 디자인에 최고급 실크가 허리 라인을 타고 흐르며 우아한 곡선을 만들어냈다. 드레스 자락에는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듯 섬세한 보석 장식이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완벽하십니다.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유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 모습으로 박민재 앞에 섰을 때 그가 지을 표정이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클러치바에게 넣었다. 그것은 박민재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죽은 친구 서연에게 바치는 진홍곡이었다. 저녁 7시 땅거미 가지고 학교 정문으로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다. 박민재는 아버지 박성진 사장의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이번 파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재 군도 아주 의젓해졌네요. 아부 섞인 인사들이 오갔다. 박민재는 으쓱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지윤이 보이지 않았다. 그 거지 같은 기집애. 도망갔나 박민재가 이소라에게 속삭였다. 이소라는 화려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부채를 흔들며 비웃었다. 설마 안 오면 도진이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아마 쪽팔려서 뒷문으로 들어와서 주방에 처박혀 있겠지. 이따가 샴페인 서빙할 때 발이나 걸어줘야지.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대강당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내빈 여러분, 오늘 밤 청솔 자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사회자는 주요 내빈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사장, 교장, 그리고 박성진 사장이 차례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짐짓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시는 화영그룹의 한성국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박성진 사장조차 귀를 의심했다. 화영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고 예고도 없이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와 그를 부축하는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숨이 턱 막혔다. 노신사의 위엄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옆에 선 여인이었다. 눈부신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입고 고고한 자태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는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민재의 손에서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파여름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민재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지훈. 이소라 역시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교복을 입고 자신들에게 멸시받던 그 전학생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와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었다. 지유는 당황한 박민재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어서 와.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지유는 한성국 회장과 함께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당당함과 기품이 넘쳤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교장과 이사장은 혼비백산하여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왜? 회장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맸다. 하지만 한성국 회장은 그들을 본체만체하고 옆에 선 지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내 하나뿐인 손녀를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영그룹의 차기 후계자이자 현재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지윤 양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장내는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다. 박성진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박민재는 공포로 인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자신이 괴롭히고 모욕하고 심지어 정부 폭력까지 사주했던 대상이 아버지조차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재벌가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유는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한지윤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학교를 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파티에서 그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군요.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박민재를 향해 꽂혔다. 그리고 그녀는 클러치 백에서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대 뒤편 방송실에 숨어 있던 남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대강당의 거대한 LED 스크린. 방금 전까지 나눔과 사랑이라는 위선적인 로고가 반짝이던 그 화면이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암전되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그리고 화면으로 집중되었다. 한지우는 마이크를 쥔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객석의 박민재와 그의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한성국 회장은 마치 심판관처럼 묵직한 침묵을 지키며 손녀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방송실에 있는 남도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게 뭐야, 방송사고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질 즈음 화면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며칠 전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박민재가 남도진의 식판을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진 파스타를 핥아 먹으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영상 속 박민재의 표정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육두문자는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점잖은 신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야, 꺼, 당장 끄라고. 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방송실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발악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고디어 체육관에서의 폭행 장면, 교실에서 지윤의 가방을 뒤집어 엎는 장면, 그리고 힘없는 학생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구타하는 장면들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하고 잔혹한 범죄 현장의 기록이었다. 박성진 사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교장에게 고함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거 안 멈춰? 내 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관리 안에 교장과 이사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대 뒤편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그들의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화영그룹의 경호팀이었다. 비키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마가 이사장이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면 속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어두운 골목길. 지윤이 녹음했던 깡패들과의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다. 박민재 학생이 시켰습니다. 팔다리만 부러뜨려 달라고, 돈은 2배로 준다고. 깡패 우두머리에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청부폭력,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다. 단순히 철없는 학생들의 괴롭힘 수준을 넘어 성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살인 미수교사 혐의였다. 객석의 분위기는 충격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니. 학부모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비난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있다는 명문사학 청솔 고등학교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친구를 짓밟고 폭력을 사주해도 용서받는 곳.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학교의 실체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민재의 가슴에 꽂혔다.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의 친구들조차 그를 벌레 보듯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윤이 준비한 강철 같은 증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여기 더 추악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윤의 신회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엑셀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들이었다. 박성진 사장의 건설사가 학교 재단에 기부한 발전기금의 흐름도였다. 기부금 50억, 유령회사 계좌, 이채, 이사장 개인 계좌 입금, 교육청 감사 무마 로비 자금. 완벽하게 정리된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박성진 사장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저것은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 혹은 암호화된 비밀 서버에만 존재해야 할 자료였다.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영그룹의 정보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저토록 정밀한 내부 문건을 해킹하고 분석해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다른 기업 회장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사장, 저거 사실이야. 이거 큰일 났구만. 횡령의 배임, 뇌물 공여까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박성진 사장과의 손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담임 김석훈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촌지 리스트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파티장 구석에 숨어 있던 김석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자신의 이름과 금액이 대형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박제되는 순간 그의 교사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SNS에 퍼나르기 시작했다. 청솔 고비리, 박민재 악폭, 재벌가 갑질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했다. 지우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박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다. 박민재는 고개를 들어 지윤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윤은 마치 심판의 여신 네메시스처럼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재, 네가 말했지 이곳이 너의 왕국이라고. 내 기분대로 법을 만들고 사람을 벌레 취급할 수 있다고. 지유는 몸을 굽혀 그의 눈높이를 맞췄다. 착각하지 마. 왕국은 무너졌어. 너와 나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쓰레기에 불과해. 이 미친년이 박성진 사장이 이성을 잃고 지윤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 아들을, 내 사업을 망치다니. 그는 손을 들어 지윤의 뺨을 올려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한성국 회장의 지팡이가 박성진의 팔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악력과 기세는 대단했다. 박 사장,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말게. 자네의 그 더러운 손이
닿기엔 너무 귀한 아이야. 한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다. 박성진은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앞에서 감히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 아이가 앙심을 품고 꾸민 일입니다. 그는 비굴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 자네 회사와 이 학교 재단에 대한 고발장은 이미 내 법무팀을 통해 접수되었네. 그때 대강당의 문이 왈칵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등장은 그 어떤 소음보다 강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박성진 씨, 학교 법인 이사장 이태훈 씨, 그리고 교사 김석훈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 위반 및 뇌물수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며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 사장은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거침없이 그를 끌고 나갔다. 이 사장은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 나갔고 김석훈은 구석에서 덜덜 떨다가 연행되었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박민재에게 다가갔다. 박민재 학생, 특수 폭행교사 및 상습 폭행 혐의로 임해 동행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조사받으러 가셨으니 변호사 선임은 추후에 진행하세요. 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은팔찌를 바라보았다. 명품 시계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소라를 포함한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그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도 조소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건조한 눈빛뿐이었다. 수사관들이 주요 용의자들을 모두 연행해 간 뒤에도 강당 안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다. 남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다. 그때 지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듯 그러나 강하게 울렸다. 1년 전 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진 제 친구 이서연. 그 아이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오늘 끌려간 저들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친구에게 바치는 늦은 사과이자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서연, 잊혀졌던 그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들도 알게 모르게 방관자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성국 회장에게 팔짱을 꼈다. 가시죠. 할아버지,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네요. 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을 토닥였다. 그래, 아주 훌륭했다. 가졌구나.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역주행하여 나가는 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뒤를 비췄다.
지윤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유리잔과 엉망이 된 파티 음식들, 그리고 무너진 권력의 잔재들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지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서연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보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방송실에서 막 뛰쳐나온 남도진이 헐떡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은을 향해 엄지를 치켰으며 울면서 웃고 있었다. 지윤은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는 학교를 빠져나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오늘 밤 대한민국 뉴스는 청솔 고등학교의 비리와 화영그룹 손녀의 등장으로 도배될 것이다. 하지만 지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무너진 탑의 잔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독사들이 있을 수 있었고, 학교의 정상화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다음 스텝을 구상했다. 박민재와 그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학교 재단을 완전히 해체하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어 다시는 서연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이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청솔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과 명문사학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얽힌 거대한 비리 카르텔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한지윤, 화영그룹 손녀, 박민재 학폭 등의 키워드가 점령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청원이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폭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박민재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학교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제 발 아래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땀 냄새나는 죄 수복과 철창뿐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우리 아빠 불러와 변호사 오라고 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당직 경찰관의 싸늘한 빈잔뿐이었다. 야, 조용히 안 해.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네 아버지도 지금 옆방에서 조사받느라 정신없으니까 얌전히 있어. 박성진 사장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영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검찰 윗선에 줄을 대려 했지만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영그룹 한성국 회장이 직접
주시하고 있는 사건에 연루되어 제 밥줄을 끊고 싶은 고위 공직자는 아무도 없었다. 박성진은 취조실 책상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를 담당한 검사는 묵묵히 추가 혐의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뿐이었다. 그들의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한지우는 화영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TV 뉴스에서는 그녀가 어젯밤 파티장에서 했던 연설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강준호 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아가씨, 학교 측에서 임시 휴교령을 내리려 했지만 교육청에서 반려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정상 등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권이 정지되어 교육청과 저희 화영재단 측에서 임시 이사들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네요.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저도 학교로 가겠습니다. 마무리는 직접 해야 하니까요. 강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기자들 때문에 정문이 혼잡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오늘은 교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을 선택했다. 더 이상 학생 한지윤이 아닌 학교를 정상화할 책임자로서의 방문이었다. 청솔 고등학교 정문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학교 앞을 가득 메웠을 고급 세단들은 온데간데 없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멀찌감치 내려주고 황급히 차를 돌렸다. 자신들의 얼굴이 뉴스에 나올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때 화영그룹 경호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지훈 양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박민자의 학생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경호원들은 능숙하게 인간띠를 만들어 지윤의 길을 확보했다. 차에서 내린 지윤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짧게 말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정의를 세울 시간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지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학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즉시 속보로 타전되었다. 지유는 경호원들과 함께 학교 본관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고 비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가 지나가자 마치 홍해 갈라지듯 벽으로 붙어서서 숨을 죽였다. 개 중에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지유는 그들을 굳이 나무라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과 방관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형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학년 3반 교실 문을 열자 교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담임 김석훈은 체포되어 자리가 비어 있었고 칠판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박민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옆 분단에 앉아 있던 이소라는 고개를 책상에 파묻고 있었다. 지유는 교단에 서지 않고 자신의 옛 자리였던 창가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낙서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책상을 쓸어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그때 이소라가 벌떡 일어나 지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지윤아, 아니, 한지윤 양,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민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제발 나까지 신고하지는 말아줘. 우리 아빠 알면 나 진짜 죽어. 이소라는 지윤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이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는 짓밟고 강해 보이자마자 비굴하게 엎드리는 태도. 지유는 이소라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내 지갑을 훔쳐서 내 가방에 넣고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밥 먹는 아이들에게 식판을 엎은 것도 박민재가 시켜서 한 거니. 지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소라는 말문이 막혔다. 방관도 죄지만 동조는 더 큰 죄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소라, 너는 공범이야. 지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실 안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적인 처벌은 경찰이 판단하겠지만 학교에서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즐겁게 휘둘렀던 그 권력이 이제는 너희를 겨누는 칼날이 될 테니까. 지유는 이소라를 지나쳐 교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던 남도진 앞에 멈춰 섰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주눅 들어 있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본 사람의 눈이었다. 도진아. 지윤이 부드럽게 그를 불렀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도진이 침을 꿀꺽 삼켰다. 내가 학교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싸워야 해. 네가 학생회장이 되어주면 좋겠어. 치윤의 제안에 반 아이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왕따였던 아이가 학생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떻게... 도진이 말을 더듬었다. 지유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너는 용기를 냈잖아. 그 무서운 박민재의 폭력을 고발하고 방송실에서 버튼을 눌렀어. 그 용기라면 충분해. 내가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화영재단이 너를 지지할 거야. 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해볼게. 아니, 할게. 나도 바뀌고 싶어? 교실 안에 몇몇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교실을 가득 메웠다. 지유는 교실을 나와 교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화영그룹에서 파견된 감사팀과 교육청 장학사들이 와 있었다. 교장실의 명패는 떼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서류함들은 봉인된 상태였다.
감사팀장은 지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셨습니까? 이사님, 현재 학교 장부와 생활기록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적 조작이 의심되는 학생 명단만 30명이 넘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적 조작으로 이득을 본 학생들은 전원 퇴학 및 입학 취소 처리하고, 가담한 교사들은 파면은 물론 형사 고발 조치하세요. 지윤의 지시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교장실 의자에 앉아 학교의 조직도를 훑어보았다. 썩은 부위가 너무나 넓고 깊었다. 하지만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 그녀는 펜을 들어 문제 교사들의 이름 위에 붉은 줄을 그었다. 오후가 되자 학교 강당에서 임시학생 총회가 열렸다. 지유는 단상에 올라 전교생을 마주했다. 며칠 전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장식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유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오늘부로 청솔 고등학교의 등급제는 폐지됩니다. 부모의 재력, 성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차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인성만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반면 소수의 특권층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카르텔은 완전히 박살났다. 이제 그들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다. 총회가 끝나고 지유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1년 전 친구 서연이 세상을 등진 그곳이었다. 녹슨 난간에는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지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거나 기합을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서연아, 들리니? 지윤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학교, 이제 조금은 비슷해진 것 같아. 놈들은 죗값을 치를 거고 이곳은 변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도진이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다가와 지윤의 옆에 섰다. 지윤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았을 거야.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깨고 나온 거야. 나는 그저 문을 조금 열어주었을 뿐이고. 그녀는 도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 부탁해. 학생회장님, 이 학교를 지키는 건 이제 너희들의 몫이야. 지유는 옥상을 내려왔다. 교문 앞에는 강 실장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정은 모두 마치셨습니까? 아가씨 지유는 학교를 한번 뒤돌아보고는 차에 올랐다. 네, 가시죠.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겠어요.
할 일이 태산이네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청솔 고등학교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만 그곳에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구속된 박성진 사장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세력,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 사장의 비자금 관리책들. 지우는 태블릿 PC를 켜고 새로운 작전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명 뿌리 뽑기. 그녀의 전쟁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거대하고 위험한 사회라는 정글로 확장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솔 게이트웨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사 중계차들이 도로를 점거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연대는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법원 정문으로 호송버스가 들어오자 수많은 달걀과 밀가루가 버스 차창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성진을 구속하라. 살인자들을 처단하라. 시민들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법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호송버스 안 수갑을 찬 박성진과 박민재 부자는 창밖에 살벌한 풍경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개돼지들이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러 온 사신처럼 보였다. 박민재는 유치장 생활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떡이 져 엉망이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헐렁한 수의가 걸쳐져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다. 구치소 방장에게 얻어맞아 부어오른 눈두덩이 욱신거렸다. 아빠, 나 진짜 감옥 가. 나 소년원 가기 싫어. 아빠가 어떻게 좀 해봐. 민재가 울먹이며 옆자리의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박성진의 몰골은 아들보다 더 처참했다. 박성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영그룹 법무팀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그가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심지어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 루트까지 모조리 동결되었다. 돈줄이 끊기자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검사들은 썰물처럼 등을 돌렸다. 그가 선임할 수 있었던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뿐이었고 그마저도 이길 승산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었다. 조용히 해라. 이미 다 끝났어. 박성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법정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지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화영그룹 고문 변호사들이 철벽처럼 포진해 있었다. 지윤은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박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지윤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불과 몇 주 전 그녀를 발밑에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 오만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지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끝까지 응시했다. 똑똑히 봐도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혐의는 끝도 없이 열거되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조세, 포탈, 그리고 박민재의 특수폭행교사 및 상습상해,
검사는 낭랑한 목소리로 그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된 영상과 녹취록들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특히 박민재가 피해 학생들을 피인간적으로 괴롭히는 영상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부모들은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의 반론은 초라했다. 피고인 박성진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냈을 뿐이며 횡령은 회계상의 착오였다. 는 뻔한 변명과 피고인 박민재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일탈이었다는 감성파리가 전부였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이미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때 검사 측이 핵심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으로 청솔 고등학교 2학년 남도진 군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어깨를 웅크리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은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증언을 시작했다. 박민재는 악마였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도진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지윤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 정견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특히 1년 전 사망한 이서연 양의 사건을 재조명하며 박성진 사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장에게 건넨 뇌물 내역과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의 조작 정황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살인 행위입니다. 지윤의 마지막 발언에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성진 사장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모함입니다. 저 어린 년이 회장 손녀라는 걸 믿고 날조한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하게 경고했다. 피고인, 앉으세요. 법정 모독으로 추가 기소당하고 싶습니까? 박성진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자리에 처박혔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추악한 본성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지유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미소였다.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중함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 박성진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학교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으며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박성진에게 징역 25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성진은 25년이라니 말도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혼절 직전까지 갔다. 25년이면 그의 인생은 사실상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어서 이사장과 김석훈 전 교사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김석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재의 차례였다. 피고인 박민재는 미성년자이나 범행의 수법이 성인 범죄 조직 못지않게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에 있으나 피고인의 행태는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민재를 소년교도소에 징역 장기 10년, 당이 7년에 처한다.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박민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10년. 내가 30이 넘어서 나온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다. 결국 으아앙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교도관들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 지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뼈저린 후회와 공포만이 가득했다. 지윤은 그가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지윤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한지훈 양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윤은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 앞에 섰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파괴된 대가로 얻은 정의니까요. 다만 오늘 판결이 돈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증명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짧고 단호한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다. 채 올라타자마자 지유는 긴장이 풀린 듯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강 실장이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가씨,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지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이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교외의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낙골당에 도착한 지유는 서연의 유골함 앞에 꽃다발과 함께 오늘자 신문을 올려놓았다. 신문 한 면에는 청솔 게이트 전원 실형,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 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17살에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유는 유리에 손을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봤지? 서연아 놈들은 이제 끝났어. 네가 흘렸던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하지만 지윤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떠난 친구는 돌아올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윤아, 고마워. 오늘 학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 아이들이 웃고 있어. 내 덕분이야. 치유는 메시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다. 그녀가 해낸 일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 닦기였다. 추모 공원을 내려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랗다. 지유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 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맴돌지 않고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화영그룹의 후계자로서
더 큰 세상과 마주하는 것.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뒤 지유는 화영그룹 본사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한성국 회장은 넓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왔느냐?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지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할아버지. 회장은 뒤로 돌아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제법이더구나. 냉철하면서도 과감했어.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다. 과찬이십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지윤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회장은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다. 판을 짠 것도 말을 움직인 것도 너였다. 나는 그저 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판만 깔아주었을 뿐이지. 회장은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자, 이제 학교 놀이는 끝났다. 이것이 네가 맡게 될 다음 프로젝트다. 지유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것은 화영그룹의 신사업 기획안과 해외 지사 구조조정 계획서였다. 학교라는 작은 연못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친 대양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었다. 지윤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박민재와 같은 치졸한 악당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싸워야 할 진짜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유는 짐을 쌌다. 낡은 캔버스화와 뿔테 안경은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그녀 인생의 한 챕터를 장식했던 소중한 전리품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을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유는 공항으로 향했다. 유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화영그룹 미주법인의 최연소 이사로서 첫 출근을 하기 위해서였다. 출국장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힘찼다. 전학 온 소박한 학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젊은 리더가 서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자 지유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안녕, 청솔고, 그리고 안녕, 나의 17.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졌다. 지유는 좌석 스크린을 켜고 업무 모드에 돌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뉴스와 같아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청솔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법정 공방과 뉴스 특보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청솔 고등학교에 남겨진 변화의 흔적은 선명하고도 견고했다. 학교 정문 옆에는 한지윤 장학, 재단이라는 현판이 붙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이곳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와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학교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고 비웃음을 샀거나 부모의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정의 벚꽃이 만개한 봄날 오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 한 명이 학교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남도진이었다. 5년 전 급식실에서 식판을 엎으며 모멸감을 견뎌야 했던 그 왜소한 소녀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갓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예비 검사 신분으로 모교를 방문한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 법정에서 한지윤이 보여주었던 서슬, 퍼런 정의감이 나침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도지는 진리 탐구관으로 이름이 바뀐 구 학생회실 건물을 바라보았다. 과거 박민재와 그 패거리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아지트로 삼았던 그곳은 이제 학생 자치법정과 토론 동아리실로 탈바꿈해 있었다. 창문 너머로 후배들이 열띠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윤아, 네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도진에게 영원한 은인이자 영웅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남부 교도소의 독방. 좁은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이 삭발한 머리의 사내를 비추고 있었다. 수임번호 3804번 박민재였다. 5년이라는 수감 생활은 그에게서 과거의 오만함과 도끼를 완전히 빼앗아 갔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의 몸은 거친 노역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멍하니 벽을 응시하며 콩밥이 담긴 식기를 긁고 있었다. 3804번 면회다. 나와. 교도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박민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면회라니 아버지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셨다. 친구들은 그가 구속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의아함을 품고 터덜터덜 면회실로 향했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을 확인한 순간 박민재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곳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다. 박민재 씨 되십니까? 저는 박성진 씨, 그러니까 부친의 파산 관제인입니다. 남자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부친께서 옥중에서 지병 악화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셨으나 기각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박민재 씨 앞으로 남겨진 유산이나 신탁 자금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출소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빚더미와 사회적 냉대뿐이었다. 저기 혹시 한지훈? 아니, 화영그룹 쪽에서는 아무 말 없었나요?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관제인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챙겼다. 그분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기억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구름 위에서 노는 분들입니다. 땅바닥을 기는 개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관제인은 냉정하게 돌아나갔고
박민재는 텅 빈 면회실에 홀로 남겨졌다. 뒤늦은 후회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편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숲 화영그룹 미주 본사가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유럽 최대의 바이오 기업 경영진들과 화영그룹의 협상단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이번 계약은 수조 원 규모의 신약 개발 합작 프로젝트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건이었다. 상대 측 대표인 프랑스인 CEO는 거만한 태도로 서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 조항들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화영그룹도 신약 개발은 불가능할 텐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안에 사인하시죠. 그는 화영그룹의 대표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은근히 무시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 화영그룹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창가 쪽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던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한지윤이었다. 5년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그녀는 만년필을 테이블에 가볍게 탁 하고 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시간이 없다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급한 건 저희가 아니라 귀사인 것 같은데요. 지우는 유창한 불어로 말을 이어갔다. 귀사의 핵심 특허 기술인 R709 물질. 다음 달이면 특허권이 만료되어 제네릭 시장에 풀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지 않으면 귀사는 막대한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몰리겠죠. 상대방 CEO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극비 사항이었던 특허 만료 정보를 그녀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저희는 굳이 귀사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사는 화영의 자금력이 없으면 끝입니다. 갑과 을의 위치를 착각하신 것 같군요. 지유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수익 배분 비율을 7대 3으로 수정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7입니다. 싫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CEO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결국 굴복하고 사인했다. 회의실 안에서 화영그룹 임원들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지유는 피로한 듯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강준호 실장이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대단하셨습니다. 전무님, 그 콧대 높은 프랑스 영감들을 단숨에 제압하시다니요.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지유는 커피 향을 맡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비즈니스나 학교나 본질은 똑같아요. 강 실장님, 약점을 잡히면 먹히고 정보를 쥔 자가 이기는 게임이죠. 다만 이제는 그 힘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싶을 뿐이에요. 지유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서연과 자신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이 치열한 정글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연이 남긴 기억 덕분이었다. 내일 귀국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나요?
지윤이 물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양의 길이지 않습니까? 전용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한 지윤은 곧바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웠던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다. 납골당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먼저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청년이 국화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땀도진이었다. 지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지만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5년 만에 재회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진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물기로 촉촉해졌다. 지윤아, 아니, 전무님, 도진이 어색하게 불렀다. 지윤은 피식 웃으며 다가갔다. 그냥 지윤이라고 해. 여기는 회사도 아닌데 뭘.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뉴스에서 봤어?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정말 멋지다. 지유는 도진의 가슴에 달린 검사 배지를 발견하고 눈을 빛냈다. 너야말로 대단한데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구나. 약속 지켰네. 도진아.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네가 나에게 준 용기 덕분이야. 나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칼이 될 거야. 박민재 같은 놈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두 사람은 서연의 유골함 앞에 나란히 섰다.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연이가 기뻐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다시 만났으니까. 지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도진이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미국에 있을 거야? 지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아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야. 할아버지께서 그룹 경영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시겠다고 하셨어. 내가 바꿔야 할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 기업 문화도 사회 구조도. 지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했다. 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환영해. 네가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겠네. 나도 검찰에서 내 몫을 다할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지유는 도진의 손을 맞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도진의 손과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지윤의 손이 꽉 맞물렸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 생존자들의 연대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추모공원을 내려오는 길. 비가 그치고 서쪽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떴다. 강 실장이 차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다. 지유는 도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종종 보자. 밥 한번 먹어야지. 도진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래, 언제든 연락해. 채 올라탄 지유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도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약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동료였다. 차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다. 빌딩 숲에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유는 태블릿 PC를 켜고 다음 스케줄을 확인했다. 화영그룹 신년 경영 전략 회의.
그녀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박민재보다 더 악랄한 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안경 하나를 꺼내 보았다. 전학 온 첫날 소박한 옷차림으로 위장하고 학교에 들어섰을 때 썼던 그 안경이었다. 그 안경 너머로 보았던 세상의 부조리와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것을 뒤집었을 때의 짜릿한 승리감.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었다. 지우는 안경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증명해 보였다. 가시죠. 강 실장님, 세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지윤의 지시에 차는 속도를 높였다. 전학 온 새 학생, 소박한 옷차림으로 무시당하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이 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청솔 고등학교 교정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어둠을 뚫고 나온 나비가 폭풍을 일으키듯 한지윤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